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오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고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3대 핵심상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목소리, 그다음 오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의 오태규 위원장의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합의 변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 때 한일 관계 관리는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과거 사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 정부가 결국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협상은 안 된다. 이게 강하게 그냥 먼저 치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정부의 계속 되풀이되는 주장인데요. 자신들이 언제까지 사과와 보상을 되풀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아베 신조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인 극우 세력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2015년에 추진한 것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자기 논리로 이 지지층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협상에는 절대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이후에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인데요. 이 대목을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일본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아베 신조 총리의 이 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적 차원의 어떤 갈등 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일본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 정부가 중국과는 관계 개선에 좀 매진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를 감수한 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하지만 일본 정부도 어떤 대북 제재에 있어서의 협력이나 대중관계 개선 그리고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 개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강경책으로 일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좀 국제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대협 쪽의 목소리는 동계올림픽이나 안보 핵 문제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투트랙으로 구분해서 좀 대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던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봅시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징역 12년을 또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8월 1심 공판에서도 12년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죠.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준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을 해서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을 모독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징역 12년 구형. 2심 선고는 어떻게 날지 좀 보고 오늘 재판 과정에서 또 무슨 침해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공소장에 추가가 된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2월 이렇게 두 번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정에서 2014년 9월 12일에 이 청와대 안가에서 추가 독대한 정황이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예. 이런 정황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언과 업무 수첩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는 게 특검의 이 기존의 주장입니다.
상황인데요. 예.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한 어떤 명시적 청탁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2014년 9월 달에 독대를 했느냐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독대를 한 일이 없고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침해라는 이야기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 이건희 회장도 차명 계좌 수백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다면서요?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관련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 최근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00여 개를 찾아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지불된 협의를 포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계좌들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차명 계좌 1199개와도 다른 별도 계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어떤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과세 논란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뉴스타파가 어떤 동영상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 8월에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 척당 불기 이렇게 써있는 액자가 걸려있는 광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MBC 뉴스를 통해서 당시에 보도가 된 화면이었는데 홍준표 대표 무죄 선고의 근거 중 하나가 중간에 자금을 전달한 사람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윤승모 전 부사장은 돈을 건넬 당시에 의원실에서 척당 불기라고 쓰인 액자를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므로 이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했다는 것인데 예. 이 윤승모 전 부사장 말이 맞다는 사실이 이 동영상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는 뭐 입장 밝힌 게 있나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홍준표 대표에게 그 관련한 입장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MBC가 참 이상해졌네라고 말하면서 뭉개버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하.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입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이 대법원 판결 전에 공개됐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사당화 논란 이런 것도 또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명이 확정된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폭로를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로 책까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 전원이 지금 당협위원장 지위를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밀려난 신세가 된 이 사람들이 당내에 어떤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명희 강릉시장이나 대전의 이재선 전 의원들은 뭐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와 비교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 외부인사 영입 이건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국 부산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은 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오늘 제2, 제3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는 했지만 좀 전망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홍문표 사무총장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또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정부가 2018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를 창출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원년을 내년에 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과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로 올해 2만 2천 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2만 3천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에 비해서 2만 5천 명가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돈 쓸 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한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 김동연 부총리가 이게 뭐 개편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톤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이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이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이후에 내년 8월께 발표될 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아울러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한한 것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일부 피복이 벗겨진 이 얼음 제거 작업 중에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것을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된 건물 관리인 김모 씨가 애초
기초 주장과는 달리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이 열선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얼음을 털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열선 피복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벗겨진 상태에서 여기에 물이 닿았다라면은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찰은 건물주 이모 씨와 김 씨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2층 여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척이 있나요, 조사가? 건물 관리인 김모 씨는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여탕 직원들이 최근에 해고가 돼서 대피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몇 명이 해고됐고 몇 명이 지금 당시에 남아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찰과 김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구조 당국이 통유리를 깨는 등의 어떤 구조 노력을 다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보도는 이 유리가 거의 2kg 도끼로도 깨기 어려운 이중 강화 유리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깨고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기에 유리창을 깨기로 결정했다면 굴절차 등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대형 화재에 대비해서 탈출용 유리창을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잘 해야 할 텐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